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예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예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19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와, 오늘 진짜 추워요. 주말에도 엄청 추운 날씨를 여러분들이 체감하셨겠지만 오늘도 아침 기온 굉장히 춥습니다. 따뜻하게 겹겹이 입으셔서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요. 혹시 어제 시험 보신 분들 계세요? 어제 이제 미국 주식에 미치다 팀과 함께 저는 이제 결국에는 노쇼를 강행하려고 하였으나 우리 이항영 위원님과 장우석 부사장님이 봐야 된다. 떨어지더라도 봐야 한다. 그래서 열심히 시험을 봤는데 어저께 보니까 시험장에 저희 3프로TV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아는 척은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꽤 계셨지만 여도은이가 열심히 문제 풀고 있는 걸 봤다 하는 그런 인증글도 봤고요. 저도 열심히 풀었는데 결과는 한 달 뒤에 나온다고 해요. 붙든 떨어지든 제가 아무 말 안 하면은 그런 줄 아세요. 열심히 진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토요일 하루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물론 강의는 다 들었죠. 모르겠습니다. 부정행위 그런 거 없죠. 그런 게 어딨어요. 안 그래도 좀 뭐 없냐 없대요. 뭐 없냐라는 거는 이제 저도 좀 힌트를 달라 그런 거 없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신 분들은 좋은 결과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또 우리 김프로님과 이프로님이 오셔서 거기 시험 보시는 분들께도 생강차를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이제 훈훈한 모습도 있었는데요. 아마 이따 출근길 때 오늘 아침 라이브에서 또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 기온이요. 제가 확인한 게 지금 여의도동 기준으로 영하 9도입니다. 근데 한 바람 불고 하면은 영하 체감 기온은 한 영하 15도 될 것 같으니까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주말 사이에 하락을 했고요. 가장 큰 건 이제 테슬라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그 이야기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심층 인터뷰는 이분을 항상 저희가 이제 홍콩에 계셔서 줌으로 연결을 해서 만났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또 때마침 출장차 들어오셨다고 해서 모셔봤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홍콩 법인 법인장 오기석 법인장 잠시 후에 만나서 그 AI로 확인해보는 현재 시장 상황이 과연 어떻게 또 평가가 되고 있는지 잠시 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분은 또 한국에 계시다가 캐나다로 가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상으로 만나보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또 월가 캐나다와 또 상대적으로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요. 월가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주말 사이에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 하락의 배경을 이제 굳이 뽑자면 계속해서 이제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 쪽에서 내년 인플레이션 이거 쉽게 안 꺾일 것 같다. 이런 상방 위험에 대한 경고성 발언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연준 당국자들도 인플레이션 쉽게 하락하지 않을 거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쉽게 하락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억제하기 위해서 최종금리 수준을 더 높게 그리고 그 상단에서 더 오래 유지할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결국에는 경기 침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나타나며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가 0.85%, S&P 500 지수가 1%대 하락, 나스닥이 0.97%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이 가운데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고요. 70달러 선 중반에서 계속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 현재 기록되는 건 74달러 선 기록이 됐습니다. 이제 몇몇 발언들을 좀 보자면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한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의 최종 금리가 점도표에서 예상한 수준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확인했었던 점도표의 중간값이 5.1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PCG 기준으로 2%대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해야 할 것이며, 필요한 거라는 거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비롯한 긴축 정책이겠죠. 그리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나왔던 종착점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다른 발언을 보면요. 메리 델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인플레가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고 연준의 모든 이들이 내년 금리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또 희망의 문을 살짝 열어두긴 했어요. 데이터가 잘 나오면 정책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그러나 2%라는 그 포인트를 계속해서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용들을 조금 더 보면요. 지금 12월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었죠. 이거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46.2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저치가 이제 31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지금 제조업 시장 좀 부진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보니까 전월에 47.7을 기록했는데 이보다 더 하락했고 기준이 50이고 이를 윗도는 것은 제조업 경기가 위축세에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서비스 PMI도 44.4를 기록하면서 전월에 46.2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종목의 움직임을 좀 볼까요, 여러분? 예, 보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맵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통한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많이 다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많았죠. 뭐 일부 메타, 어도비 등의 종목들은 상승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각각 1%대 하락,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퀄컴도 1%대 하락. 그러나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조금 올랐어요. 강보합권 수준 정도. 그리고 구글 주가도 0.6% 하락했는데 메타의 주가가 2% 넘게 올랐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죠. 4%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물론 뭐 좋은 소식,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장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공장 설립한다, 뭐 계속 캐파 늘리는 거는 좋은 소식으로 여겨졌는데 주말에는 멕시코의 전기차 조립 공장 설립 추진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에 마감된 뉴욕 증시에서는 지금 3대 주주, 테슬라의 3대 주주로 알려져 있는 그 사람이 CEO, 그러면 테슬라의 지금 수장이 일론 머스크 안 되겠다 교체해라. 주말 사이에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니고 트위터 관련된 이슈가 너무 많았잖아요. 막 계정 정지시키고 너무 이제 개인 회사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CEO 리스크가 테슬라의 주가의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이면서 4.72%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 코스트코 등의 종목들도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헬스케어 쪽도 안 좋았어요. 화이자의 주가가 4% 넘게 하락을 했고 존슨앤존슨, 뭐 에버비, 머크 등의 종목들도 모두 하락세, 그리고 정유주도 모두 하락해서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오른 종목보다는 대부분 떨어지는데 일부 산업재 쪽만 조금 파란불을 초록불을 켜는 종목들이 보였습니다. 보잉이 0.53%, 이렇게 이제 항공 관련된 종목들만 조금 올랐고요. 대부분의 종목들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일부 종목들 몇 가지를 좀 보자면요. 지금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 플랫폼이 올랐던 이유가 JP모건에서 투자 의견을 비중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모두 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 넘는 상승이고요. 그 옆에 이제 어도비가 올랐다는 것도 예상치를 웃돈 분기 실적, 그리고 그 후에 향후 가이던스,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강할 것이다, 실적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가는 3% 정도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길게 볼 필요 없죠. 하락한 시장은 이 정도로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떤 상황인 건지 뭐 인간이 판단해도 좋지만 데이터로 보는 현재 시장의 현 주소에 대해서 잠시 후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연말 특집으로 준비한 8차 투자 공간에서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배당 투자 실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롱숏 전략과 함께 펀더멘털의 테크니컬 분석의 콜라보를 통한 매운 주식 선별법 특강을 선보입니다. 24일 토요일 오전 9시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저희가 뭐 따로 모셔온 건 아니고요. 뭐 어떻게 보니까 우연히 오시게 돼서 또 스튜디오까지 모시게 됐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홍콩 법인의 오기석 법인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콩에 계실 때 저희가 네. 한 두어 번 화상으로 만나뵀던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도 굉장히 이른 시각이었는데 1시간 더 빠르니까 맞아요. 그때는. 네. 그래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또 오늘도 이른 시각에 한국에 또 출장 오신 김에 저희가 실제 스튜디오를 모셔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감사하죠.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이제 한국에 오셔서 대단한 분을 만나셨다라는 얘기를 네, 그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네, 이거를 그분이 왜 오셨는 건지 너무 말씀을 궁금해요. 드려야 될지 안 될지 사실 네. 허락은 받지 않아서 조금 누구한테요? 그분에게. 뭐 상관없죠. 상관없나요? 그럼 뭐 3프로에서 어떻게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걸로. 상관없죠. 그러니까 근황 업데이트로 사실 제가 마지막에 했던 게 작년 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올해 12월, 2월, 3월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조금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오랜만에 네. 왔으니까 음, 그래서 찍었던 사진들이라고 지금 장표에 준비는 했는데 저분이죠? 네, 뭐 왼쪽은 이제 저희 ETF 관련해서 이제 뉴욕 그 증권거래소 정문 사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 쪽 이제 상장 2주년 기념이었거든요. 저희 아. MVQ라고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그 브랜드가 걸렸던 사진 하나 준비해봤고 오른쪽 네. 같은 경우는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우드 님을 지난주 금요일에 잠시 만났어요. 그래서 저분이 한국에 오신 거예요? 네, 한국에 한 2, 3일 정도 들어오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종종 출장을 오시는 걸로 알고 있으세요. 네. 뭐 예전엔 좀 자주 오셨었고 지금 오.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못 오셨는데 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음. 뭐 기존 고객들도 만나고 네. 비즈니스 기회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지금 네.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많이 지금 물려 있거든요. 아, 고생 많이 그거 하시죠. 알고 계신가요, 캐시우드님이? 그래서 조용히 다녀오신 건가요? 아마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네. 또 반면에 또 제가 듣기로는 들어오신다고 했을 때 워낙 유명세가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네. 뭐 웬만한 기관장은 거의 다 만나고 갔다라고 아, 그래요? 할 정도로 여전히 티켓 파워는 확실하신 것 같습니다. 오, 네. 오셔서 과연 뭐 어떤 사업적인 비즈니스적인 활동을 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한데. 아마 시장 전망 같은 것들을 많이 공유해 주셨을 것 같아요. 결국 본인이 돈나무 언니의 투자하시고 시장 있는 전략이요? 아 그렇죠. 네. 약간 3%에선 돈나무 언니를 얘기하면 이렇게 금지어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 전에는 워낙에 뭐 성장이 좋았을 때는 네. 우리가 함께 좀 옹호하고 그랬지만 그 이후에 안 좋았을 때도 그렇고 너무 네. 이제 종목에 딱 하락 직전에 종목들을 많이 투자를 하셨었잖아요, 최근에. 그런 부분이 많죠. 네. 많고 뭐 제가 그분을 옹호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음. 그 결국은 저는 사실 그분의 투자 전략은 테마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테마죠 사실. 뭐 액티브라고 하지만 결국 4차 산업 네. 혹은 이노베이션 관련 종목들에 그쵸. 만 투자하는 테마 전략이다 보니까 테마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장의 상승이 있는 국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반대로 하락 국면에서는 그 위험 관리가 절실한 상품이어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돈나무 언니 누나를 만나고 오셨다는 우리 오기석 법인장님. 한국에 오셨으니까 관련된 ETF가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게 되기를 네. 한번 살짝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를 네. 지금 키워드로 준비하셨는데 어떤 이야기인 거죠? 오늘은 전반적으로는 이제 내년도 시장 투자 관련한 위험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앞에는 지금 키워드를 준비를 했고 뒤에는 실제 사례들을 좀 준비했고 네. 사실 저희가 이건 사실 절반 정도는 3%가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닌데 저희 매일경제하고 AI 부맨 쇼크라는 위험 관리 지표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게 3% 방송 출연하고 매일경제 측에서 연락이 와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제가 뒤에 설명 다시 드릴게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그리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요새 뭐 인공지능이 최근 몇 달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림도 대신 그려주고 맞아요. 그리고 뭐 챗 GPT 같은 경우는 물어보면 실시간으로 답변 다 해주고 네. 어디까지 가능한가 뭐 특히 궁금한 건 금융투자 관련해서 궁금하실 텐데 네. 그쪽 관련한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위험 관리 측면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 개인 투자자라는 게 미국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투자 개인 성적을 투자자들의? 조금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한국도 보면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해 성과가 좋지는 않으시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S&P 500은 한 17%대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나스닥이 지금은 30%대 그리고 평균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또 한 30%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밈스탁이라든지 아니면 크립토 관련한 것들은 뭐 70% 넘는 하락도 좀 보였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를 관심 좀 높았던 이제 크립토라든지 밈 주식의 성과가 좀 부진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위험 관리가 올해도 중요했고 네. 그리고 사실 조금 전에 방송 전에 말씀 주셨지만 그 뉴욕 연은 쪽에서 얘기하시는 게 5.1% 넘어서 그 이상까지 상방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아까 지금 그 댓글에 잠깐 보니까 제임스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 7%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도 하는데 결국 그러면 내년에도 저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위험 관리가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자료를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지는 확인해 봤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도 물론 문제가 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더 큰 좀 변동성과 또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라는 단어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더 네. 큰 뭐 하락도 좀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더 큰 하락은 안 나올 것 같다라는 더 큰 생각이 좀 하락은 안 드는 게 나와요? 뭐 역사가 항상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한 15% 이상 하락을 했는데 네. 이 경우는 그 다음에 2년 연속 하락했던 적은 없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이제 그 하락세가 있으면 다시 반복이 다음에는 이제 반등세로 돌아오고 네. 올해는 사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채권 시장도 뭐 장기채의 경우는 2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네. 이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150년 사이 두 번째로 최악이었던 그런 성과였어요. 그래서 지금 분산 투자 관련한 전략을 조금 보여드리고 하는데 네. 그 위험 관리를 할 때 어떻게 위험 관리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분산 투자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지금 회사 있기 전에 뱅가드에 있었었거든요. 네. 뱅가드에서 한국 담당한 대표를 했었었는데 뱅가드 같은 경우가 전통적으로 이제 분산 투자를 해라. 주식 60, 채권 40, 6대4 포트폴리오라는 거에 그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이 좀 그런데 오늘 메시가 이겼으니까 메시아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드립은 도영이가 좀 네. 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네. 보면 이제 그런 분산 투자를 장기적으로 보면 유효하다라는 말씀 항상 드리지만 분산 투자 그 자체가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항상 수익을 얻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고 보면 지금 분산 투자를 1870년대부터 지금까지 했다라고 봤을 때 지금 2022년의 성과는 150년 중에 6번째로 안 좋은 성과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특히 주식하고 채권이 동반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상관관계 혹은 코릴레이션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사라졌어요. 이게 자산 배분 전략을 한다. 네. TDF도 사실 마찬가지고 나머지 자산 배분 펀드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전략이 가져가는 게 상관관계가 서로 다를 거다라고 하고 가져가요. 주식이 올라가면 채권이 빠지고 채권이 올라가면 주식이 빠지고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투자하면 조금은 이제 뭔가 네팅이 되면서 상쇄되면서 이제 안정적인 성과를 보인다라는 게 자산 배분 전략의 핵심 가정인데 올해는 그게 사라졌어요. 올해는 뭐 다 안 좋았잖아요. 올해는 거의 최악이었죠. 그래서 올해는 뭐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게 자산 배분 펀드 보면 공격형, 네. 중립형, 안정형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공격형은 주식이 80, 채권이 20, 반대로 안정형은
주식이 40, 채권이 60 네. 이런 식으로 비율이 달라져요. 근데 올해는 다 똑같다 보니까 많이 다 들어왔던 마이너스. 질문이 나는 공격형이 아니라 난 안정형 투자했는데 왜 음. 공격형 수익률이 똑같아? 네. 라는 식의 진짜 가슴 맞아요. 아픈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솔직히. 근데 이런 상황들이 사실 자주 발생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주 발생하진 않아요. 네. 되게 드문 일인데 그게 하필이면 또 올해 발생을 했던 거고요. 맞습니다. 올해 그게 굉장히 드문 일이 발생을 했고 사실 근데 또 무서운 거는 이런 드문 일이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으리란 가정은 사실 없거든요. 사실 올해 시장을 한 해 동안 움직임을 보면 네. 주식이 올라가면 채권이 올라가고 음, 주식이 빠지면 채권이 빠지는 같이. 완전히 동행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답인가요?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게 상관관계가 무너진 시장에서 네. 현금이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최고다. 어, 예금 금리 받는 게 맞아요. 더 좋다. 현금이 왕이다. 캐시 스킹 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 상관관계가 무너지면 결국 현금이 유일한 대안이다. 음. 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모델 자체를 주식 채권을 나눈 게 아니라 현금하고 나머지 모든 자산군부터 시작을 해요. 나머지 모든 자산군이라면 예를 들면 주식, 뭐가 있죠? 채권, 원자재 다 들어가는 거죠. 어. 그래서 가격이 변동하는 모든 자산군하고 현금을 나눠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하나생명에서 들어가는 실제 그 모델의 예시예요. 그래서 회색 부분이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초록색 부분이 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전체가 다 주식인 거예요? 전체 나머지가 다 주식이고 음. 지금 2020년부터 지금까지 오는 차트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코로나 직전에는 저희가 현금을 50%까지 올렸고요. 올해도 6월에는 현금을 48%까지 올렸고 네. 지금은 12%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올 중순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직전보다는 그 위험도를 좀 약하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로 보시면 되고 이 아이디어는 사실 어디서 왔냐면 그 투자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저 같으면은 올라갈 때는 동참하고 싶고 네. 떨어질 때는 떨어질 때는 좀 덜 빠지고 떨어지고. 싶잖아요. 그거를 사실 투자업계에서는 거의 성배처럼 불러요. 성배. 홀리 그레일이라고 성배라고 불리는 게 시장의 마켓 레짐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네. 외국에서는 레짐이 시장의 현재 국면이에요. 국면을 판단할 수 있는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올라갈 때는 투자하면 되고 빠질 때는 살짝 빠져나오면 되니까 네. 그거를 저희가 만들었다라고 하긴 힘들고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까지는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내년에도 아직 우리가 여전히 안개 속 물론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아주 큰 폭락에 대해서는 살짝 그 가능성을 줄이는 게 좋겠지만 올해 시장 같이 계속해서 지루한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투자 전략은 뭐 어떻게 좀 짜야 되는 건가요? 전 내년에는 좀 짧게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인 전략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성과가 제일 좋았던 전략이 뭐냐면 CTA 전략이라는 헤지 펀드가 성과가 제일 좋았어요. CTA가 뭐죠? CTA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롱숏 전략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고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선물 투자라는 주식, 채권, 원자재까지 가리지 않고 다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그게 근데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쉽지 않은 전략 같은데 그렇죠? ETF로 있어요. 그런 ETF가 네, 있나요? 저희 건 아닌데 뭐예요? 그 미국의 CTA 아마 티커 자체도 CTA일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ETF도 사실 지금 좀 나오고 있고 예전엔 사실 헤지 펀드들만 사용하던 전략인데 네. 지금은 이제 ETF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전략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있네요. 네, 있죠. 심플리파이 네, 매니지드 맞아요. 퓨처스 심플리파이에서 스트레이트. 나온 CTA ETF가 성과가 올해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제 네. 기억하는 게 맞아요. 얼마 나오나? 1년 수익률이. 지금 어쨌든 이제 연초 대비해서는 좀 네. 내려와 아, 있는데 좀 내려왔구나. 네. 좀 내려온 게 최근에 이제 시장 상승할 때 오히려 조금 떨어졌거든요. 반대 포지션 근데 잡았군요. 완전 막 꺾이진 않았네요. 꺾이진 않았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인다 그래야 될까? 그런 이제 시장의 대응을 빨리 하는 전략들이 성과가 좋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내년에도 이런 전략을 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사실 제가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절반은 3%에서 만들었다라고 이제야 좀 고백을 드리는 게
그 매일경제하고 저희 크래프트하고 AI 붐앤쇼크 지수라는 지수를 만들었어요. 올해 5월부터 지금 미국 주식 그리고 한국 코스피 관련해서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하나생명 모델은 월간 단위 모델이거든요. 네. 근데 이건 주간 단위 모델이에요. 주간 단위로 저희가 한 70개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으로 처리한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위험은 얼마나 있는가 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보통 많이 보시는 게 빅스 많이 보시고 그렇죠. CNN에서 나오는 그 뭐더라? 피어 앤 그리드 지수 네, 많이 공포 보시고 탐욕 지수. 공포 탐욕 지수 많이 보시는데 그 네. 두 개가 좋은데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빅스가 올랐다라고 하면 그럼 난 뭐 해야 되지? 라고 하면 사실 딱 바로 연결이 안 돼요. 빅스가 20에서 25로 갔는데 나는 어떻게 내 포지션 바꿔야 되지? 그 빅스 지수에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투자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그걸 바탕으로 네, 내 뭘 포지션을 해야지. 바꾸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공포 탐욕 지수도 지금 익스트림 피어다 아니면 익스트림 그리드다. 그럼 알겠는데 난 뭐 해야 되지? 네. 라고 하면 사실 그 다음에 연결이 사실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거는 이거를 그냥 0에서 100까지 굉장히 심플하게 0이면 이제 현금 비중을 0%, 네. 100이면 현금 비중을 100%까지 올리는 굉장히 활용하기 쉬운 형태의 지수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건 사실 저희가 사업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네. 제가 저도 사실 방송 한 7년째 하거든요. 7년째 하면서 개인적인 사실 그 뭐, 희망이 있었던 게 저희 어떤? 아버지가 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손실 많이 보셨나요? 네. 투자하실 때마다 아들이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도 아들이 이렇게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데도 전혀 물어보지 않으세요. 전혀 물어보지 않으시고 이번에도 가슴 아픈 종목에 좀 투자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내가 아무리 얘기한 게 어쩌면 내가 얘기하면 너무 어려울 수 있겠다. 정말 이해를 하지 않아도 될 지표를 만들어 보고 싶다. 직관적으로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보면 알 수 있는 지금의 시장의 위험이 어느 정도까지 않는지. 그래서 이거를 좀 만들었고 지금 기사는 올해 8월 중순에 나왔던 기사인데 보시면 6월 말부터 7월까지 보면 S&P가 반등하는 구간이 보이거든요. 흰색으로. 근데 공포 탐욕 지수는 이제 올라가는 게 보이고 네. 저희는 붐앤쇼크는 반대로 내려가는 게 보여요. 네. 저희가 내려간다라는 거는 현금 비중을 줄여라. 줄이고 있다.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해라 라는 거여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네. 결국 내년도 시장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었는데 맞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단기적인 그런 접근이 좀 유효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아버님의 아버님의 이 지수 보세요? 잘 안 보세요. 네. 그럼 카톡에 어떡하죠? 계속 드려요, 제가. 이거 보시고 보시라고. 뭔가 하셔라. 근데 결국은 아무리 보여드려도 그냥 개별 종목 하시더라고요. 제 아들이 뱅가드 있었고 저 디렉션에도 있었거든요. 레버리지 인버스 ETF 했던 회사. 네. 그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ETF 운용력이었었어요. 그래서 ETF만 12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아들을 못 제가- 믿는 걸까요? 제가 부족한 예.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언젠가 우리 오기서 법이사님을 믿는 그날을 꿈꿔보면서 이 지수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사실 나온 네. 거를 조금 보여드리면 지금 이번 주는 좀 올랐어요. 그래서 서학개미용 지금 미국판 같은 경우는 전주가 16에서 35%로 좀 올랐거든요. 네. 올랐고 지금 동학개미 같은 경우는 20에서 23으로 좀 올랐어요. 아직은 뭐 굉장한 위험을 이제 보여주지는 않는 약간 중립 구간에 있긴 하지만 지난 한 2주 동안 보면 연속으로 위험도를 좀 올라가고 있어서 네. 지금 투자자들이 연말에 좀 산타랠리의 가능성은 조금 줄여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네. 이게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 아래쪽에 변수의 상대적 중요도라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 보면은 사람이 하는 의사결정을 복제하는 경향이 목적으로 만들어요. 복제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을 잘 보는 펀드 매니저라면 어떻게 시장을 판단할까라고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을 위한 정답지를 만들고요. 이 정답지가 이제 그
잘 운용하는 매니저들의 과거 성과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바탕으로 자동으로 계속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하면서 이제 학습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 그럼 어떤 걸 중요하게 보는지 보는데 지금은 사실 보면은 주식시장의 변동성하고 회사채 변수를 중요한 모델로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회사채 시장 같은 경우가 당분간은 혹은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재밌는 게 올해 3분기 같은 경우는 원자재 관련 변수가 주요 변수였어요. 인플레이션이 워낙 셌으니까. 지금 보면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더 이상 원자재 변수는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많이 꺾였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하는 거랑 비슷하게 네. 인공지능도 AI도? 인플레이션한 변수는 지금 시장의 가격이 반영이 됐다. 네. 라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진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걸 보면서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궁금한데 네. 이 다음 차트가 지금 뭐 성과를 나타내는 차트인가요? 이게 네, 뭐죠? 그래서 주요 지수들 이제 INDU가 다우존스 지수고요. 네. SAPX가 S&P 500 그리고 NDX가 나스닥 관련한 거고 저 MBQ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운영되는 ETF예요. 그래서 올해 한 과거 1년 봤을 때 유일하게 플러스 수익률을 좀 내고 있고 조금 전에 이제 뭐 동종 펀드랑 비교해도 한 상위 3% 정도 성과여서 97% 사람보단 낫다라고 이것만 보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파고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 바둑 기사들의 과거 기보를 학습하면서 성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진화하면서 이세돌 기사한테 승리를 했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오히려 알파고가 더 나아갔기 때문에 뭐 11단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바둑 단수로 치면 9단을 넘어서 그래서 알파고의 기보를 보고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학습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네. 금융시장에서 AI 모델은 아직은 사실 갈 길은 있습니다. 갈 길은 남아 있는데 뭐 지속적으로 진화한다라는 측면을 보면 이제 투자에 조금씩 활용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MVQ ETF를 홍보하는 것처럼 비춰질 네.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검증을 좀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좀 오픈을 해 볼까요? 네, 그 다음의 사실 이제 그 저희 AI 모델이 2022년에 제일 많이 투자했던 세 가지 종목이에요. 그래서 헬스케어하고 보험주에 집중 투자를 해왔고요. 시그나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내내 네. 상위에 있었고 CVS 같은 경우도 상위에 있었고 네. 메트라이프 같은 경우도 올해 하반기 이후로 지속적으로 포트에 편입이 됐었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을 선정을 했죠. 물론 이제 성과가 안 좋은 종목들도 있어요. 아래쪽에 보면은. 근데 이 종목들은 사실 제가 뒤에 말씀드리려는 것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그 내년도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오래 간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 월가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금융업을 다시 한번 재조명할 시점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은행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예대 마진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국내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금융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안 좋은 뉴스긴 하지만 골드만삭스에도 4,000명 지금 감원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비용은 절감시키고 지금 수익성을 늘리려는 그런 이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사실 2022년 시작했을 때 시장에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됐던 게 가격 결정력이 있는 네. 기업들에 투자해라. 그렇죠.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고객 대상으로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해라 라고 하면 저는 제 현실적인 삶을 봤을 때 가격 결정력이 가장 높은 기업들이 저는 보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해야 하니까 가입을 해야죠. 가격을 그리고 올려도 유지를 해야 하고. 네, 왜냐하면 가격 올려도 유지해야 되고 올려서 제가 다른 데로 간다라고 하면 네.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홍콩에 12년째 살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옮기면 그때 다시 여러 기저질환들에 대해서는 커버를 또 못 받아요. 그렇죠. 신규 가입하면 또 안 된다고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험업이 정말 가격 결정력이 강한 기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이전에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올해의 투자 환경, 시장 환경과 네. 내년의 시장 환경이 앞서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게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년에 뭐 경기 침체 오면 엄청 시장 폭락하는 거 아니야?라고 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인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긴 한데 그럼 뭔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우선은 올해 3월에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거 네. 그대로 복붙했습니다. 하나도 안 바꾸고 아, 자료 안 버리셨군요. 안 버렸어요. 네, 안 버리고 그냥 제가 네. 검증 받아야 되니까 네. 채점해야죠. 네, 9개월 있다 채점하고 있는데 네. 제가 그때 투자랑 해칭이 동시에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실적인 투자 전략을 좀 짰으면 좋겠다라는 토시 하나 안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경기회복 수혜주에서 에너지랑 퀄리티 있는 종목들 특히 뭐 금융주는 그냥 그랬지만 에너지 종목 같은 경우 올해 1년 내내 성과가 사실 좋았고요. 네. 그리고 완화적인 통화정책 수혜주 같은 경우는 일부 아시아가 사실 미국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고 금리 인상에 대비한 전략은 선택적인 채권 전략으로 국채 대신 변동금리랑 시니어론에 관심 가져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안전자산 선호 가능성 대비해서는 달러 자산에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채점을 보면 한 75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제가 3월에 봤던 이제 네. 이야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023년의 투자 환경은 이제 올해 3월보다는 전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바닥은 좀 지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네. 다만 이제 경기 침체 말씀하셨는데 발생 가능성은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고 주식시장이 꼭 하락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하고 주식시장을 좀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네. 독점력이 있는 기업들을 좀 선별하거나 아니면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상장된 여러 ETF 중에 카우제트라는 ETF가 있거든요. 카우제트. 네, 페이서 ETF라고 최근에 미국에서 굉장히 핫한 ETF 운용사예요. 올해만 한 운용 자산이 한 13, 4조 이상 늘면서 자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 카우제트, 네. 카우즈라고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기업들만 투자하는 ETF가 있어요. 올해 지금 성과가 지금 1년 기준으로 4.2%가 나오네요. 맞아요. 성과도 굉장히 좋고 운용 자산도 지금 한 3, 4조 가까이 될 거예요. 네. 제가 기억하는 게 대충 맞으면. 그래서 요런 ETF들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던지 네. 아니면 ETF로 대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보니까 CVCS도 있고요. 뉴크워드 네. 들어가 있고요. 시스코 시스템즈, 바이오제, 약간 바이오 기업들이 헬스케어 기업들이 많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 그리고 네. 네, 그리고 고금리 시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오는 건 피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대응해야 되지 않는가? 네. 은행, 보험 등 금융주들 그리고 또 현금성 자산이 높은 기업들 앞에 거하고 조금 이제 이어지긴 하는데 네. 그런 기업들의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거. 그리고 아래쪽 두 개는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한 시나리오를 좀 써봤어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금리 인하가 처음으로 일어나는 게 빠르면 올해 9월, 내년 9월, 늦으면 12월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더 늦으면 2024년. 네, 페드에서는 지금 연준에서는 2024년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죠. 시장하고 좀 갭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만약 시작된다라고 하면 뭐 최근 한 달도 좋았지만 장기 국채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네. TLT 같은 ETF들 아니면 낙폭 과대한 기술주. 기술주는 전 사실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만한 가격에 들어와 네, 있다. 충분히 여기서 얼마나 더 큰 악재가 나와야 더 빠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미 구조조정이라는 자구책들도 시작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보면 충분히 가격이 어느 정도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이것 하나의 시나리오인데 2009년으로 시간을 돌려보면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누가 사실 상승을 캐리했냐면 중국이었어요. 그때 중국이 굉장히 완화적인 경제 정책을 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개방 정책을 펴면서 거기다가 이제 뭐 내셔널 팀이라고 불렸죠. 국가대표팀인 여러 금융기관, 중국 내 금융기관들이 중국 시장에 매수를 시작하면서 끌어올렸던 게 촉발이 시작이었거든요. 금융위기 이후의 반등에.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중국이 뭐 여러 가지 다른 뉴스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오픈하는 그런 과정인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처럼
민심이 흉흉할 때 네. 사실 그 금융시장을 부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중국, 홍콩 등 이머징 마켓 주식이 올 한 해는 정말 안 좋았는데 내년에는 지금은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봐도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테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1월 달에 홍콩으로 네. 다시 돌아가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 전에 한번 네. 내년도 시장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들어본 내용을 좀 심층적으로 네. 들어볼 기회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홍콩 법인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 이재훈입니다. 요즘 가전제품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참 좋아졌죠? 이제 우리가 에너지 효율 등급을 올릴 차례입니다. 에너지를 아끼는 생활 습관으로 겨울철 실내 온도를 낮추고 실내에서도 따뜻한 옷으로 체감 온도 올리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전원을 끄고 플러그도 뽑고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에너지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가 함께합니다. 아이고, 아유, 이게 자고 나면 좋아지겠지. 아유, 한숨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방치하면 안 되죠. 뭉치고 뻐근할 땐 히트맨 스포츠 크림. 운동이나 야근 후 몸이 뻐근한 부위에 발라주면 온열 효과와 함께 몸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뜨끈뜨끈한 게 오래 가는데? 끈적거리지도 않고 촉촉한데. 뭉치고 뻐근할 때 발라주세요. 히트맨 스포츠 크림. 네이버에서 히트맨 스포츠 크림 공식몰을 검색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벌써 7시 12분 지나고 있고요. 빠르게 캐나다에 계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영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그 배경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거기 눈 많이 왔네요. 눈이 오늘 여기 시간으로 아침 7시 월드컵 시작이 딱 그때였는데 그때부터 계속 오네요. 역시나 뭔가 캐나다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네. 자,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브리핑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시장 하락했고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지난주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인플레이션 우려가 약간 꺾일 거라는 생각 많이 했는데 이제 네. 인플레이션은 가고 소위 리세션, 경기 침체가 시장의 주요 화두로 이제 됐습니다. 사실 연초부터 리세션 했는데 이제 내년에 리세션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개미 투자가들이 많이 갖고 있고 사랑을 받는 테슬라가 4% 이상 또 넘게 떨어졌죠. 그러면서 지금 거의 일주일 내내 52주 최저가 떠나서 2년 전 수준까지 떨어져 있으니까요. 주시장이 좀 안타까운 모습이 계속된 것이 지난주 내내 흐름이었다라고 일단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 요거 뒤에 페이지 보고 네. 깜짝 놀랐고요. 저도 모르게 네. 입꼬리가 쓱 올라가는데 드디어 그 CNBC 주최의 스탁 월드컵 최종 네. 우승자 결과가 나왔네요. 네, 하루 앞서서 네. 월드컵 CNBC 월드컵을 했는데요. 결국은 벅시에스웨이가 TSMC를 누르고 와우. 우승컵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네. 근데 아주 그 주로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유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인지하시겠지만 소위 아무리 시장이 어렵고 인플레이션이건 내년에 리세션을 가더라도 꾸준히 오랫동안 성과를 냈던 실력 있는 기업이고 또 실력 있는 기업들이 다양하게 포트폴리오가 되어 왔었다는 거 앞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TSMC 물론 좋지만 내년보다는 2025년이 진짜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2024년이 돼야지.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어떤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벅시에스웨이가 한 수 위라는 지적을 하면서 우승컵을 찾아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 제가 정말 ETF로만 투자하는 미국 주식에 개별 종목 한 주를 우리 이양현 위원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버크셔에서 웨이가 내년에도 입꼬리가 안 내려오네요. 내년에도 선방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을 준비해 주셨는데 보니까 뭐 메타, 어도베 이런 네. 종목들을 조금 올랐습니다.
네, 지난주 말 금요일은 그런데 앞서 보여드렸겠지만 네. 그냥 그 초록색이 됐건 약간 칙칙한 녹색 됐건 간에 그런 색깔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빨간색이었던 것이 자체가 지난 주말에 아주 단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도 한번 확인해 드리겠고요.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금융시장이 전반 좋지 않았습니다. 금리도 약간 다시 올라가는 모습, 1.2% 정도 올라가면서 퍼센트로 보면 3.5%의 금리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도 물론 추세적으로 보면 약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달러도 조금 반등, 강보합 정도 움직임이 있었고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어서 그런지 유가도 좀 하락하는 추세.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지난주 목금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주식시장 그리고 금융시장 모두 약간은 좀 마이너스 요인이 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금리, 유가, 달러의 움직임까지 쭉 확인을 해봤고요. 특징적인 종목 네. 먼저 뭐 가장 좀 주요한 종목이죠. 테슬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락을 합니다. 이거 리스크는 뭐 지금은 다른 건 차치하고도 머스크 리스크가 가장 큰 거죠. 그렇죠. 그 머스크가 한 3, 4주 전인가요? 이제 더 이상 주식을 팔지 않을 거라 얘기했는데 또 네. 팔았잖아요. 그쵸. 36억 달러를 팔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여전히 일론 머스크가 물론 시장의 절대적인 위치 그리고 테슬라의 가치에 대해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지난주 유고부의 설문조사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드렸었는데요. 네.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없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 그리고 일부의 비판적 시각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이제는 리스크라는 거죠. 이런 리스크가 언제 있었냐면 딱 2018년, 19년 초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테슬라를 이미 그때 주주였던 분도 계시지만 주주라기보다는 한국 주식에 대부분 하셨던 시기잖아요. 2018년 그때는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만약 일론 머스크가 오면 완전히 큰집갈 분위기죠. 왜냐하면 이분이 공개적인 팟캐스트 하면서 대마초를 피웠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도 일론 머스크 리스크 엄청 고조됐던 시기고 회사도 어려웠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알려진 거는 일론 머스크가 팀 쿡한테 이메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를 사달라고. 네, 그런데 그것도 3년 후에 알려졌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자기가 답장조차 못 받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이가 이제 많이 멀어졌고 3주 전 이제 극적이 또 화해한 거로 알려지고 있지만 어찌됐건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어떤 주주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 요인으로 많이들 얘기할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스튜디오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가 2020년이죠. 팬데믹 이후 첫해 12월 달에 S&P 500에 들어갔고요. 그때 이제 임박해서 11월 달에 5천억 달러 넘어서고 그게 이제 1조 달러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5천억 달러가 깨진 그런 모습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주간 하락률이요. 무려 16%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 주가 최고로 하락했고요. 4분기에만도 43%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만큼 주가가 엄청 떨어지면서 물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12개월 예상실적 기준 PER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PER이 지금 28배 수준이라서 상장일로 최저로 떨어져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좀 테슬라 자체가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군데서 악재되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지분 추가 매각이 있었죠. 모건 스탠리에서는 전기차 시장 자체적인 점유율이 시장의 침투가 약간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스피어 인베스트가 약간 더 얘기가 공감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더 이상 니치 마켓이란 건 대중적인 마켓이 아니라 소수의 조그만 마켓이거든. 특수한 마켓이 아니라 이제는 전기차가 메인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나 다 전기차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다른 자동차 마찬가지로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주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테슬라의 주시장인 중산층에서도 고급 제품을 찾는 소위 미들 클래스 럭셔리 마켓의 대표적인 어떤 제품인데 이들의 시각에 따르면 글로벌 이 경기에 둔화되는 시기에 가장 피해가 최종적으로 클 수 있는 것들 이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떤 매수에 부담 느끼고 마다 이런 시리즈들의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약간은 보수적 시각이 많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월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보면 지난주에도 보면 두 군데가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투자 의견 자체를 바뀐 거는 11월 말에 시티그룹이 한번 내린 적이 있고요. 다른 적은 바꾼 건 없어요. 다만 RBC랑 골드만삭스가 두 군데가 목표 주가를 거의 $100 수준에서 $70를 훅 내렸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약간 부담스러운 소식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갖고 계신 분은 지금은 분명하죠. 테슬라에 대해서 진짜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은 지금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올해 이제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 기업 투자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메타 플랫폼즈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주가 좀 올랐잖아요. 네. 네. JP모건에서 중립에서는 매수 올리면서요. 2.8% 정도 올라갔고요. 골드만삭스나 한 두세 군데 IB들이 내년도에 탑 리스트에 메타 플랫폼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메타 플랫폼이 워낙 많이 떨어진 거죠. 연초에는 제일 많이 떨어진 것이 넷플릭스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 플랫폼이 떨어지면서 뭐 지금 가치가 고점 대비 60%막 떨어진 거거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떨어진 것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에 반등을 시작한 것은 전체 직원의 13%, 15%를 하루아침에 지금 시기에서 해고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인적 조정, 그러면서 경비에 대한 차감, 경비에 대한 절감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 장 마감 이후에 주말에 나온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걸 들어보면 약간의 또 갸우뚱하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에 CEO도 있고 CFO도 있고 CIO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책들이요. CTO가 있습니다. 기술 쪽의 최고 책임자인데 이분이 지금 소위 저커버그랑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비판의 성명서를 내고 바로 회사에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만둔 계기가 뭐냐면 아주 신랄하게 여러분들 혹시 찾아보시면 이분의 뭐 이메일도 있고 이메일 보낸 것도 공개됐고 트위터, 페이스북에 썼는데요. 자기가 저커버그랑 진짜 잘해보려고 했었는데 저커버그가 여태까지 애쓰고 있는 소위 메타버스인 것은 제가 약간의 직역을 하면 뜬구름 잡고 있고 전혀 성과가 안 나오고 있고 회사 자체는 지금은 소위 혁신은 사라지고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소위 관료적인 사회가 되면서 성장성, 혁신성 그런 게 하나도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가 지금 우리를 보면 좀 딴 나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대로 성과 못 내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저커버그랑 많이 논의를 하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완전히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떠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얘기했는데 물론 이분이 다른 이유로 떠나면서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요. 일단 그런 사실도 있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초에 어떻게 오늘 밤부터 소위 메타 플랫폼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좀 흥미롭다라고 설명드리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특징 좀 몇 가지 봐드리면 골드만삭스도 지난주에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 아시다시피 골드만삭스는 대규모 그 레이오프 결국 인적 조정을 발표해서 내년 초에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악재로 좀 반영된 것 같고요. 포드가 F150이 6.9% 그 가격 인상을 발표하면서 6.9%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위 F150은 처음에 출시할 때보다 역시 30% 이상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그에 대해 약간 비판적인 시각 나면서 주가가 제법 많이 떨어졌고요.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까지 제일 많이 떨어진 소위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일즈포스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어도비가 있는데요. 어도비가 실적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고 가이던스도 좋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한 3% 정도 반등해서 최근에 좀 먼저 하락한 것들, 깊게 하락한 것들이 좀 반등을 하는 것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넷플릭스나 스타벅스 그리고 최근에는 메타 플랫폼, 어도비 같은 것들 이런 좀 대열에 좀 올라서고 있다라는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엑센추어는 이제 기업 경영 컨설팅이자 회계 이런 쪽 회사가 되겠는데요. 네. 실적 가이던스를 어도비랑 반대로 실적 가이던스를 아주 좀 실망스럽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6% 가까이 좀 떨어지는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애플과 그리고 아마존 이런 것들은 네, 지난주에 대부분 고압 정도로 일단 마감된 것이 지난주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이야기 들어봤고요. 간단하게 월간 시각 몇 가지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월가 시간 몇 분만 확인드리면 역시 네.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 얘기 잠깐 해드리겠는데요. 이분은 사실 작년 이맘때 그부터도 아니죠. 작년 한 6, 7월부터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안 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계속해서 그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늦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또 너무 과도하게 올려갖고 지금 리세션이 좀 불가피하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내년에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빨리 서두르야 된다 이런 시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이분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유튜브를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네. 이분이 아시다시피 와튼 스쿨인데요. 와튼 스쿨의 유튜브 자체 유튜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특별 인터뷰를 한 15분 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 그 시장에 대해서 나름 시장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이분이 왜 이렇게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여전히 똑같습니다. 시장은 어렵지만 주식 외에는 뭘 하겠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채권하겠냐 뭐 얘기하면서 장기적으로 하고 있고 우스갯소리로 매번 여러분 듣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이 영상의 제일 마지막에 얘기했던 건 이겁니다. 역시 주식시장은 걱정의 벽으로 올라가는 것이라는 얘기를 이 인터뷰, 이 그 와튼 스쿨의 비즈니스 데일리라는 유튜브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딱 저 문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주식하시는 분들 약간 어렵고 지금 특히 어려운 연말을 좀 보낼 가능성이 커져 있지만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네. 좀 긍정적인 장밋빛 장기적인 시각을 보고 주식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캐나다에 계시는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쭉 확인을 해봤고요. 앞으로도 당분간 우리 캐나다에 계시는 이렇게 화상으로 캐나다의 소식 그리고 캐나다의 풍경과 함께 미국 시장 이야기 전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전반적인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뭐 오늘 참 재밌네요. 홍콩에 계셨던 분들 한국에 이렇게 모셔보고 또 가장 약간 저에게는 신기하고 충격적이었던 돈나무 누나의 한국 방한 소식 그리고 캐나다에 계시는 이항영 위원님까지 쭉 만나봤는데 월요일이라서 약간 좀 부산스럽고 분주한 하루를 저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차분하고 그리고 오늘은 매우 추우니까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크리스마스 연말 특집으로 준비한 8차 투자 공간에서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배당 투자 실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롱숏 전략과 함께 펀더멘털의 테크니컬 분석의 콜라보를 통한 매운 주식 선별법 특강을 선보입니다. 24일 토요일 오전 9시 라이브로 진행합니다.